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분당병원 조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비드-19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에서 미케니컬 벤틸레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7일 날 WHO에서 코비드-19에 대한 클리니컬 매니지먼트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이 가이드라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벤틸레이터 케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으로 그 각각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초록색은 강하게 레코멘데이션 하는 부분이고, 빨강색은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는 부분이고, 노란색은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비어 뉴모니아인 상황에서 코비드-19 환자의 매니지먼트인데,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번 WHO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NIB 혹은 non-invasive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세팅에서도 환자를 스판테니어스 브리딩을 하고 있으나 프론 포지션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비던스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중증 폐렴에서는 클리니컬리 디티어레이션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번에 구판 지침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중증도에 대한 크라이테리어가 나와 있는데 현재 뉴스 혹은 뮤스 크라이테리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 환기를 하지 않는 환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오기 전에 프론 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발표된 연구의 근거에 따라서 이번 WHO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고 있는 시비어 ARDS의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옥시지네이션의 개선은 중환자실 밖에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지 않는 환자에서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들의 파이널 아웃컴에 있어서 어떤 모탈리티의 개선이라든지 혹은 이런 환자들이 인투베이션을 피하고 중환자실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든지라는 그런 아웃컴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RDS 매니지먼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WHO 가이드라인은 성인과 소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성인 환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non-invasive 혹은 high flow nasal 캐뉼라를 사용한 옥시젠 시스템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제한적인 초반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non-invasive 벤틸레이션을 코비드-19 환자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특정 제한된 환자에 대해서는 may be used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런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를 대부분 1차 유행 때 저희 나라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 바이펩이나 이런 걸 적용했다기보다는 대부분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를 적용을 했고 앞으로 학회에서는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에 대해서도 별도의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컨선은 이 사람들이 결국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블루저널에 발표됐던 연구 중에 록스 인덱스라는 걸 소개해 드리면 SpO2 per FiO2 per RR 이것을 록스 인덱스로 연구자들은 정의를 했고 실제 연구에서는 4.88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도 낮은 경우는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고 그거보다도 높은 경우는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고 서바이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 FiO2 0.75 상태에서 펄스 옥시미터가 90 정도가 나오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환자의 호흡수가 30회이면 록스 인덱스는 4점이고요. 24회이면 록스 인덱스가 5점이 됩니다. 결국 호흡수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가 코비드 19 환자를 볼 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인덱스의 차이를 이런 예시의 사례를 통해서 4와 5의 사이가 어느 정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 환자, 코비드 19 환자에서 언제 우리가 인투베이션을 할지를 조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를 사용을 할 때 에어로졸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염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데 10회과 비교했을 때 하이플로우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조금 에어로졸이 나오는 게 실제로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이플로우 네이잘 캐뉼라를 하면서 환자가 만약에 톨러러블 하다면 이런 페이셜 마스크를 서지컬 마스크를 간단하게 씌워주는 것만으로도 에어로졸이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환자의 호흡이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NIB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스테믹 리뷰 메타 분석이 자마에 출판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이 연구는 코비드 19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는 아니었고요. 이제 기존에 레스피러터리 페일리어, 하이폭식 레스피러터리 페일리어 환자에서 NIB 적용을 했을 때 올코즈 모탈리티를 본 메타 분석인데요. 보시면 이제 연구 결과는 좀 NIB가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에 페이버하는 쪽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제 다양한 정도의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NIB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연구의 몇몇 연구들은 헬멧 NIB 장치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이태리 지역에서 헬멧 NIB가 코비드 19 환자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일단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ARDS 매니지먼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환자가 나빠지는 부분을 NIB를 착용하고 있을 때 잘 인지를 해서 프로그레션 하는 상황을 조기에 레코그니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은 뭐 아마 다른 파트에서 다루어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코비드 19 ARDS 환자를 인투베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트레인드 혹은 경험이 충분한 의료진이 그것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NIB와 인투베이션 과정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환자들이 이제 7일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레스피러터리 페일리어가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패소피지올로지로 최근 들어서 스판테니어스 브리딩을 하는 환자에서도 렁 인저리가 올 수 있다고 해서 PCL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과 동시에 환자에 의해서 스판테니어스 브리딩을 하는 경우에서도 렁 인저리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렁 인저리가 점점점 진행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넌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 혹은 얼리 인투베이션 혹은 또 레이트 인투베이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레스피러터리 페일리어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PCL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ARDS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4에서 8ml per kg에 이때의 kg는 predicted body weight, 이제 환자의 키로부터 구해지고요. 네.
그래서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를 적용하라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플라토 프레셔는 30cm H2호 미만으로 로우 인스피러토리 프레셔를 줘라라는 권고사항은 여전히 유효한 권고사항이고요. 특히 이제 앞서 NIB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PF 레이쇼가 150 미만으로 들어가는 환자에서는 최소 12시간 이상의 프론 포지션 벤틸레이션을 적용해 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오래전부터 ARDS 매니지먼트에서 익히 나왔던 부분인데 티슈의 하이포 퍼퓨전이나 혹은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없는 어떤 그런 컨디션, 비교적 이제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가능한 한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를 컨저버티브하게 하라라는 게 이제 이번에 WHO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드라이빙 프레셔라는 개념이 로우 타이달 볼륨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에 추가적으로 그래서 드라이빙 프레셔는 흔히 플라토 프레셔 마이너스 PV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연구인데 드라이빙 프레셔를 15 정도로 컷오프를 잡았을 때 추가적인 모탈리티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10가지 단계를 쭉 제시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환자에서는 특히 벤틸레이터에 의한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라이빙 프레셔의 개념과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의 개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끔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좀 더 폐 보호 환기 전략의 벤틸레이터 케어를 코비드 19 ARDS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제 프롬 벤틸레이션, 프롬 포지션에 대한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2013년 프로세바 스터디가 프롬 포지션과 수파인 포지션에서 PF 레이쇼 150 미만의 ARDS 환자에서 사망률을 생존율을 개선시켰다는 이런 대표적인 NEJM 연구가 있고요. 실제로 그 연구에서 어떻게 프롬 포지션을 했는지 유튜브에 동영상이 조회해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의 동영상은 이번에 코비드 19 환자에서 실제 미국에 있는 모 병원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프롬 포지션을 했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찾아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프롬 포지션을 했는지 잘 나와 있어서 꼭 참고하셔서 코비드 19 ARDS에서 프론을 아직 해보지 않으신 병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근거가 조금 낮은 이제 그런 레코멘데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 노란색 요 첫 번째 내용은 핍 설정입니다. 네, 핍 설정이고 이제 핍 설정과 관련해서는 흔히 말하는 리크루트먼트 마뉴버가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핍 설정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베니피셜한 것과 함풀한 것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환자에 대해서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 19 환자가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은 우리가 알고 있던 ARDS와 초기에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게 되는 초기에 조금 다른 피처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핍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초록색의 권고사항이 아닌 노란색의 권고사항을 한 것 같고요. 누로머스쿨라 블로키지에 대해서는 사실 코비드 19에 꼭 적용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로스 트라이얼 결과 때문에 아마 이렇게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코비드 19 환자에서 이 벤틸레이터를 디스커넥팅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보이드라고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고 또한 코비드 19 환자이기 때문에 이 시크리션을 제거하는 이런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간호진의
어떤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코비드 19 ARDS 환자를 볼 때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두 PAPR을 착용한 상태에서 케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케이스 서지가 발생하고 만약에 PPE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이런 시크리션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에어로졸이 많이 발생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는 환자에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아직까지 뭐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똑같은 PF 레이저를 보이는 ARDS, 인투베이션 하는 환자이지만 롱 컴플라이언스가 서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코비드 19 ARDS에서 엔도타입이 혹시 있을 것이냐라는 일종의 제안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사진은 우리가 흔히 ARDS에서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해당을 하지만 실제로 코비드 19 ARDS 환자를 보면 조금 다른 이미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벤틸레이터 케어를 해보면 컴플라이언스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PB나 포지티브 프레셔를 걸어줬을 때 오히려 오버 디스텐전 되는 영역이라든지 볼륨이나 혹은 프레셔에 의한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가 더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피노타입 L과 피노타입 H로 좀 구별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풀모너리 마이크로스롬보시스에 의한 일종의 베스큘라 인저리가 심한 하이폭세미아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을 제시를 했고 증명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오톱시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 코비드 19 중증 ARDS 환자에서는 이런 베스큘라 프라브룸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에피셀리알 셀 인플라메이션뿐만 아니라 엔도셀리알 인플라메이션이 되면서 하이포코아뷸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베이조모터 톤에 영향을 준다든지 해서 심한 하이폭세미아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게 코비드 19의 조금 특징적인 부분으로 현재까지 엑스퍼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쭉 코비드 19 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넌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 인투베이션, 미케니컬 벤틸레이션까지의 과정을 쭉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특히 이제 이런 서브 타입과 관련해서 어쩌면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코비드 19에서는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L 타입이다, H 타입이다 이렇게 코비드 19이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런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ARDS의 피처를 보이기도 하고 아주 이런 아직까지는 침범된 폐의 상황이 별로 많지 않고 인벌브된 렁이 많지 않으면서 주로는 지지오 패턴에 하지만 시비어 하이폭세미아를 보이는 이런 타입도 있고 그 중간 타입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ARDS 국내 지침은 2016년에 대한중환자학회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콘이냐 프로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구별을 해놨었는데 앞으로 이 코비드 19 ARDS의 상황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스테로이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직까지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혹은 미국의 NIH에서도 특히 이제 중증 코비드 19 환자,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는 환자에서는
하루에 6ml 로도즈에 해당합니다. 덱사메타손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럽 쪽 영국에서 진행된 리커버리 트라이얼의 결과인데요. 이제 최종적인 퍼블리시된 논문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스테로이드의 적용에 대해서 중증 코비드 환자, 벤틸레이터 케어라는 환자에서는 사용을 해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마일드 환자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뉴로머스큘러 블로커의 사용인데요.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2000년도 NEJM에 나왔던 로 타이달 볼륨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의 결과의 그래프이지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아즈넷에서 나왔던 결과라면 이제 아즈넷은 수년 전에 이제 해체가 됐고 주로 프리벤션의 목적으로 이제 피탈 네트워크가 이제 북미 대륙 쪽에서 연구 그룹이 그 첫 연구 결과로 두 번째 연구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로즈 트라이얼이라는 결과를 NMB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NM 블로커의 사용에 대해서는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코비드 19을 인투베이션 환자를 하고 초기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실제의 상황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서든하게 셀프 익스투베이션 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제가 보여드리지만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는 각 의사 선생님들께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NM 블로커의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이제 간호 파트에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이 크리티컬 벤틸레이터 케어 혹은 여기 이제 에크모까지 되어 있는데 코비드 19 환자에서는 특히 이제 감염의 전파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NIB에서도 아까 에어로졸 프로듀싱에 대한 컨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는 것도 이 장비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헤파 필터를 단다든지 에크모에서도 일본 연구에서 출판된 걸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연구자의 발표는 들었었는데 이런 멤브레인 이에서 이렇게 가스 아울렛이 나올 때 여기 지금 헤파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필터링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ARDS 이후에 이제 벤틸레이터 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이폭시아가 리프렉토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이제 에크모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에크모와 관련된 ARDS에서의 에크모 적용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에올리아 트라이얼의 결과를 그대로 근거로 하고 있고요. WHO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에크모는 가능하면 에크모에 시행된 볼륨 혹은 충분한 인력, 특히 이제 에크모 케이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필요하다면 트랜스퍼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엑스퍼트 센터에서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WHO 가이드라인에서의 레코멘데이션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벤틸레이터 케어만으로는 안 되는 코비드 19 중증 ARDS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의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아주 초창기에 실제로 VV 에크모를 한 5일 정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을 하고 환자가 무사히 회복되어서 퇴원했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이 에크모와 관련돼서는 이런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현재는 관찰 연구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죄송합니다. 끝은 아니고요. 네, 그 트롬보 엠볼리즘과 관련해서 시비어 코비드 19 환자에서는 어쨌든 커먼할 것이다라고 현재까지 많은 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파마콜로지컬 프로필락시스를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특별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없는 한 권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병원에서는 해외 병원에서는 아예 테라퓨틱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를 진료 지침으로 잡고 있는 병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권고하고 있지는 않겠고 프로필락시스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스롬보 엠볼릭 이벤트, 스트로크라든지 DVT라든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비너스건 아테리어이건 간에 잘 모니터링을 하고 항상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지 의심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이번 WHO 가이드라인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코비드-19 중증 환자가 되면 여러 가지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드럭 인터랙션이라든지 약물의 고유한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제 테이블 마지막에 언급된 테이블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ICU 케어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이시브 벤틸레이터 케어를 할 때 우리가 줄여야 하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VAP 같은 걸 줄이는 것, 카테터 릴레이티드 브로드 스펙트럼 인펙션, 브로드 스트림 인펙션을 줄이는 것들, 대부분 다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환자 치료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얼서 프로필락시스라든지 스트레스 GI 블리딩을 예방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바이오틱스 스튜어드십 같은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코비드-19 ARDS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하는 환자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증 환자 코비드-19 환자에서 이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환자를 중환자실에 받을 것인지 혹은 중환자 케어를 하다가 어떻게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 내용들이 비교적 거기에 대한 뷰 포인트가 있어서 차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ARDS 환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넌 코비드-19 ARDS 환자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클리니컬리 우리가 구별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코비드-19 ARDS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환자들을 간혹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이상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비드-19 ARDS 환자에서도 비코비드-19 환자에 대한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의 매니지먼트와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ICU에서의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하지만 일부 클래시컬 ARDS와 좀 다른 피처 혹은 그것을 엔도타입으로 고민할 수도 있겠고 코비드-19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코비드-19은 롱 코스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코비드-19 중증 환자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쇼컷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가능하다면 WHO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이런 리서치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